음, 안녕하세요. 저는 50대 여성입니다. 서울맘 시청자분들은 인생을 살면서 가장 많이 들으신 말이 있으신가요? 제가 인생을 살아오면서 가장 많이 들었던 말은 바로 박복감 팔자라는 말이었어요. 저만 보면 사람들이 혀를 끌끌 차곤 했었습니다. 동정인지 아닌지도 모를 그 말은 늘 제게 상처가 되었고요. 어린 시절에 부모님을 여의고 친척집을 전전하며 살았던 어린 시절부터 저는 그 말을 들어왔어요. 하지만 유독 박복하단 말을 듣게 된 건 결혼을 한 이유였죠. 20대 중반에 결혼을 했는데 아무리 노력해도 도통 아이가 생기지 않더군요. 구박도 그런 구박이 없었을 겁니다. 집안의 대를 끊어 놓으려고 들어왔다며 시어머니는 저만 보면 소리를 질렀고 남편도 밖으로 나들기 시작했죠. 마치 모든 게 제 탓인 것처럼 했지만은 사실 남편의 바람은 그 이전부터 있었던 문제였어요. 불임이란 그저 마음 놓고 바람을 피울 수 있는 좋은 핑계가 되어 주었을 뿐이었던 겁니다. 남편이 집에 들어오지 않으면 자기 아들 밖으로 돌게 한다고 혼나고 또 남편이 집에 들어오면 제대로 챙겨주지 않는다고 혼났어요. 가정부처럼 매일 집안일에 시부모님 식사, 빨래까지 하며 참고 살았지만 결국 결혼하고 3년 만에 밖에서 아이를 낳은 남편과는 이혼하게 되었습니다. 정확히는 쫓겨난 거였고요. 저 역시도 처음에는 무서웠습니다. 배움도 짧아서 마땅히 일을 할 곳도 없었고 돌아갈 수 있는 친정이 있는 것도 아니니 더 막막했어요. 그런데 딱 1년이 지나니 더 빨리 나올 걸 하고 후회를 했습니다. 여자도 의외로 할 수 있는 일도 많았고 저 혼자 먹고 자고 하는 게 그렇게 편할 수가 없더군요. 특히나 잘못하지도 않았는데 지레처럼 미안하다는 말을 달고 살았던 지난날에 비하면은 천국이 따로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30대 후반에 재혼을 하게 되었네요. 한번 해본 결혼이라 미련도 없고 더욱이 누군가를 만날 생각도 없었지만 그 끔찍했던 결혼을 다시 하겠다고 결심했을 정도로 좋은 사람이었습니다. 그 사람은 아내가 오래전 죽어 사별을 한 사람인데 당시 중학교에 입학하는 아들도 하나 있었어요. 다른 사람들에게는 어떨지 몰라도 저는 오히려 아이가 있다는 게 가장 좋았죠. 실은 이전에 지긋지긋한 결혼 생활이 있어도 아이는 정말 가지고 싶었을 정도로 아이를 좋아했거든요. 아이와 첫 만남은 더없이 완벽했습니다. 단정한 차림에 맑은 얼굴로 제게 인사를 했죠. 만나서 정말 반갑습니다. 아빠한테 이야기 많이 들었어요. 그래. 나도 반가워. 앞으로 잘 지내면 좋겠어. 편하게 아줌마라고 불러. 아니요. 새엄마라고 할게요. 나중에 익숙해지면 엄마라고 하고요. 그래. 고맙다. 바짝 말라서 키만 훤칠하게 큰 아이는 생각보다 어른스러웠어요. 오히려 너무 깍듯해서 이질감이 들 정도였다고 봐야 정확할 겁니다. 처음 인사를 하던 당시 장소는 한정식 집이었고 너무 어른 기준이라서 장소를 잘못 고른 게 아닌지 걱정을 많이 했었어요. 실제로 아이가 그리 좋아하는 것 같지도 않고 젓가락만 깨작거리고 있었기 때문이죠. 그런데 그런 행동과는 다르게 말은 이렇게 하더군요. 참 장소를 잘 고르신 것 같아요. 수업말은 참 센스가 좋으시네요. 아, 그래? 막상 내가 예약하고도 걱정을 많이 했는데 그렇게 말해줘서 고마워. 이렇게 고급스럽고 분위기 좋은데 왜 걱정을 하세요? 그리고 맛도 건강한 맛이고요. 좋아하는 음식이 뭔지 알면은 다음에는 네가 좋아하는 곳에서 식사하자. 아니요. 저는 한식을 정말 좋아해요. 사람은 건강하게 먹는 게 최고죠. 초등학교를 막 졸업한 아이의 입에서 나온 말치고는 솔직히 좀 이상하지 않나요? 물론 예의가 있는 아이라고 생각할 법도 한데
저는 식사 내내 뭔가 이상하다는 게 느껴졌습니다. 마치 직장에서 친하지 않은 직원끼리 형식적으로 말을 주고받는 느낌이랄까요? 그 외에도 오늘 옷이 참 잘 어울린다던가, 머리 스타일이 괜찮다거나, 음식이 입에 잘 맞는다던가 하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도 그때는 상황이 상황인지라 김장에서 어색해 보이는 거라고 생각하고 넘겼어요. 하지만 얼마 가지 않아 그게 모두 연기라는 걸 알게 되었죠. 재혼 이후에 함께 살게 되었을 때 남편이 자리를 비우자마자 본색을 드러냈어요. 새엄마라고 부르겠다던 그 아이는 저를 아줌마라고 부른 것도 모자라서 명령조로 말했습니다. 아줌마, 나 물 달라고 물. 제가 좀 놀라서 얼떨떨하게 서 있자 식탁을 쾅 치면서 다시 말하더군요. 아줌마, 기 먹었어? 물 달라니까. 그래, 물 줄게. 제가 물을 가져다 주자 송곳으로 툭 치고는 입에 대지도 않더니 저를 노려보며 물었습니다. 왜? 내가 아줌마라고 하니까 놀랐어. 지금까지 했던 말이 거짓말이라는 건 알겠어. 놀라기도 했고 저는 솔직하게 대답했죠. 그랬더니 아이가 웃더군요. 인위적으로 배를 잡고 깔깔거리면서 말입니다. 솔직히 그 장면은 좀 소름이 끼칠 정도였고요. 곧 웃음을 뚝 멈추고는 제 앞으로 몸을 길게 기울여 말했습니다. 알면 됐어. 아빠한테 일러도 되니까 일러. 근데 내가 이건 꼭 말해주고 싶어. 이전에 아빠가 데리고 온 여자들도 다 도망쳤고 그럼 내가 이겼다는 거 이해했어? 응, 이해했어. 의외로 덤덤하네. 미혼할 때 꽤 힘들었다고 아빠가 말하더니 눈치가 빠른 건가? 어쨌든 그럼 말이 잘 통하겠어. 선택지는 하나야. 도망칠 거면은 빨리 도망쳐. 아직 혼인신고 전이라며. 그럼 합치기 전에 꺼내줄래? 아줌마가 아빠 돈 보고 접근한 거 아는데 적어도 3년 이상은 있어야 재산을 좀 받을 수 있다고 들었거든. 맞지? 근데 여기서 3년 절대 못 버틸 거야. 그건 내가 장담을 할 수 있어. 난 아줌마가 날 학대했다고 말할 수도 있고 이젠 알겠지만 연기도 잘하거든. 그니까 괜히 서로 얽히지 말고 깔끔하게 그만두면 참 좋겠네. 아마 그 상황이라면 누구라도 고민을 했을 거예요. 그 아이의 눈에 떠오른 아기 증오를 보면서 저 역시도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들었으니까 말입니다. 남편은 분명 좋은 사람이었고 저도 진심으로 좋아하기에 재혼까지 했지만 가족들에게 미움을 받는다는 건 두 번 겪고 싶지 않은 일이었어요. 이미 이전에 결혼해서 저는 가장 사랑받아야 할 남편에게조차 미움을 받았으니까 말이죠. 하지만 한편으로는 그렇게 말하는 그 아이가 불쌍하기도 했습니다. 남편 앞에서는 착한 아이인 척 연기를 하고 사람들 앞에서는 예의를 차리며 어른스러운 말만 하던 그 아이가 어쩐지 어린 시절의 저를 꼭 닮아 있다고 생각했어요. 상처받지 않기 위해서 애초에 기대도 하지 않으려고 발버둥 쳤던 지난날의 저를 말입니다. 그래도 일단은 정확히 어떤 아이인지 알고 싶었고 남편에게 슬쩍 물어봤죠. 그런데 남편은 이미 상황을 짐작하고 묻더군요. 혹시 우리 아들이 당신한테 나가라고 협박했어? 저는 당황하긴 했지만은 아닌 척 웃으며 대답했죠. 무슨 당신도 봤잖아. 점잖고 어른스럽고 협박이라니 그런 거 없었어. 그래, 이상하네. 내가 만났던 사람들한테는 하나같이 이상한 말을 했거든. 내가 사춘기라서 그런지 거짓말도 좀 하고. 근데 당신한테는 안 그런다니까 다행이야. 그래? 근데 왜 이전에는 그런 말을 안 했어? 결혼 전에도 그런 말은 없었잖아. 그냥 매번 그런 일이 있다 보니까 이제는 알아서 거르는 거지. 내가 이 나이에 사춘기 온애의 말을 믿을 필요가 없잖아. 그리고 그때는 결혼할 생각도 없었고
무엇보다 어머니 때문에 억지로 몇 번 만난 게 전부였거든. 그리고 아이 말을 믿어주는 척 했던 거야. 오히려 만나기 싫어서 일부러 데리고 나간 적도 몇 번 있었고. 너무 무덤덤하고 무심한 듯한 남편의 발언이 마음에 들진 않았습니다. 아들의 거짓말에 지쳐서 더는 상대하고 싶어 하지 않는 느낌이었거든요. 때문에 저는 아이가 더 가엽게 느껴졌습니다. 여기에 저와 결혼 전에 알게 된 사실들까지 더하면 아이가 왜 그렇게 삐뚤어졌는지 짐작하는 게 어렵지는 않았죠. 일단 남편은 이남 일녀 중에 둘째였어요. 본래는 돌아가신 시아버지가 남긴 재산과 아파트 한 채를 보유하고 있었다고 해요. 큰 부자는 아니었지만 노후 걱정이나 자식들 결혼시키는 것 정도는 어렵지 않은 정도의 여유가 있었던 거죠. 그런데 첫째 인형이 사업을 하다가 망하게 되면서 집안 형편이 급격하게 안 좋아졌다고 합니다. 심지어 그 빚도 해결하지 않고 주변 지인은 물론이고 친인척들에게 돈까지 빌려서 외국으로 달아나기까지 했다고 들었어요. 그 이후에는 소식 하나 들은 게 없다고 했죠. 결국 시어머니는 가지고 있던 돈과 노후 자금을 모두 써서 그 빚을 갚아줬다고 하더군요. 그런데 그 시기에 막내인 아가씨가 뜬금없이 공무원 시험 준비를 한다고 나섰는데 결국 5년 가까운 시간 동안 합격하지 못했답니다. 심지어 그 5년 동안 학원비며 고시원비까지 시댁에서 전부 부담했지만 그 보답은 합격이 아니라 같이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던 남자친구의 아이를 임신하고 결혼하는 것으로 돌아왔더군요. 시어머니는 결혼 자금을 위해서 집을 담보로 대출까지 받아줬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경제적인 능력이 거의 없는 사람 둘이 결혼을 했으니 상황은 더욱 나빠졌다고 하더군요. 여기저기 돈을 빌리고 다니고 시댁과 친정에 손을 벌리며 살아야 했던 거죠. 문제는 거기서 끝이 아니라 아가씨가 카드로 현금 서비스까지 받고 힘들게 마련해준 전세금까지 사기당해 날리면서 시어머니까지 식당 일을 시작했을 정도로 어려워졌다고 합니다. 그 상황에서 둘째인 남편이 자연스럽게 가장의 역할을 하게 되었다고 해요. 혼자 힘으로 창업을 했고 직원 수를 천천히 늘려나가기를 6년. 중소기업이긴 하지만 한 회사의 대표가 되었고 벌어들인 수익으로 남은 빚도 다 갚았다고 합니다. 그때까지 취직하지 못한 여동생 부부에게 일자리를 준 것도 남편이었고요. 그렇게 위태로웠던 집안이 평화를 되찾으면서 남편은 집안의 기둥이 되었고 시어머니 역시 남편에게 거는 기대감이 엄청 높아져 있었습니다. 좋은 학벌에 자수성가까지 한 아들의 결혼 상대를 고르고 계셨다고 하더군요. 그런데 바로 그때 남편이 결혼을 하겠다고 데리고 온 여자가 전처였던 겁니다. 시어머니는 당연히 반대를 했지만 혼전 임신을 한 상태였기에 결혼이 진행되었고요. 이 뒷부분은 저 역시 시어머니에게 들을 수 있었죠. 고졸에다가 대학 문턱도 못 나온 천한 것이 내 아들한테 일부러 접근한 거야. 애초에 그런 애가 우리 집에 들어오는 게 말이나 되는 소리니? 우리 아들이 어떤 애인데? 감히 임신했다고 결혼? 이제는 시대가 바뀌었어. 더구나 씨가 귀한 집이라면 모를까. 우리 집은 그런 것도 없고 조금만 기다렸다면은 더 좋은 조건의 며느리가 널리고 널렸던 상황인데 임신했다고 덜컥. 그렇게 우리 집에 기어 들어와서 결국은 애 하나 덜렁 놓고 죽은 거 봐라. 내가 지금 생각해도 속에서 열불이나 열불이. 걔가 우리 집에만 안 들어왔어도 지금쯤이면 강남 아파트에서 떵떵거리면서 살았어. 시어머니는 며느리를 못마땅해 했던 겁니다. 생전에 구박도 많이 했던 것은 남편을 통해서 들었고요. 하지만 딱히 그런 이야기가 없었어도 알 수 있었을 겁니다.
왜냐하면은 저 역시도 그렇게 좋은 조건이 아니었기에 시어머니의 구박을 받는 건 비슷했기 때문이죠. 제 앞에서 자꾸만 죽은 며느리 이야기를 한 것도 일부러 들으라고 그러는 거였어요. 저 역시도 죽은 며느리랑 크게 다를 것이 없다라는 말을 둘러서 말한 거였죠. 그렇게 정확히 재혼하고 한 달도 되지 않아 모든 상황이 파악되었습니다. 시어머니는 망해버린 집을 다시 일으킨 자신의 아들이 최고라고 생각하고 있고 격에 꼭 맞는 여자를 며느리로 들이길 원해서 많은 여자들을 소개했다는 것. 남편은 그런 시어머니에게 반감이라도 가진 듯이 아들을 앞세워서 여자들을 쳐냈다는 것까지 알 수 있었어요. 문제는 그 사이에서 가장 큰 피해를 입은 건 아이였다는 겁니다. 아이 입장에서는 할머니는 죽은 엄마의 자리를 다른 여자로 채우려는 것으로만 보일 테고 자기를 지켜야 할 아빠라는 존재는 본인을 지키는 것에만 급급했을 뿐이었을 테니까요. 그래서인지 아이에게 더 마음이 갔습니다. 제게 명령하고 함부로 하는 모든 행동들이 제게는 아프다고 소리를 지르는 작은 짐승처럼 보였거든요. 결국 고민한 끝에 저는 이혼은 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혼인신고도 했죠. 한편으로는 오기도 있었지만 아이가 저를 평생 증오한다고 해도 최선을 다해보고 싶어졌어요. 그렇게 제가 가장 먼저 한 일은 바로 남편을 설득하는 일이었죠. 약속해. 당신 앞으로는 아들이랑 시간 많이 가지겠다고. 바쁜 것도 알지만 시간을 내서라도 꼭 지켜주면 좋겠어. 적어도 한 달에 2번은 함께 나가겠다고. 뭐? 아니, 내가 나가자고 해도 싫다고 한다니까. 지금 우리 사춘기야. 그 사춘기 소리 좀 하지 마. 당신도 어릴 때 조금만 쭈틀거려도 그 말 들었지? 사춘기니 뭐니. 근데 당신은 그때 그런 말 들으면 기분 좋았어? 그냥 표현하는 것뿐인데 무조건 그런 식으로 몰아서 말하는 거 말이야. 응, 별로였던 것 같네. 생각해보니까. 나가자고 해. 강요하지 말고 부탁하고 물어봐. 그리고 어른스럽다고 철들었다란 말로 애를 가두지 말고 아이 말에 귀도 기울여주면 좋겠어. 거짓말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응? 알았어. 생각해보니까 내가 무심했던 것도 있었네. 고마워. 다행히 남편은 제 말에 빨리 수긍을 했어요. 지난날에 아이를 방패처럼 썼던 것도 제대로 사과를 했다고 들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그 다음에 한 일은 제사였어요. 죽은 사람이 어떻게 생각할지 몰라서 가장 망설이긴 했지만 온전히 아이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진행했습니다. 가장 좋은 과일을 고르고 생전에 좋아했던 음식들도 차리고 나물의 전까지 다 차려놓고 저는 제사를 지내는 동안 방에 들어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2번째 제사를 지냈을 때 시어머니께서 그걸 아시면서 문제가 생겼습니다. 시어머니는 제사 다음 날 남편이 출근하자마자 오셔서 제게 따지셨죠. 제사, 내가 지금 들은 게 정말 사실이야. 죽은 개 제사를 지냈어? 네, 제사 지냈어요. 앞으로도 그럴 생각이고요. 아주 맹랑하게 들어왔네. 네가 뭔데 감히 집안의 행사를 항의도 없이 벌여? 아, 혹시 네 남편이랑 내 손자한테 점수라도 따고 싶어서 그러는 거냐? 그래. 그런 건 아닙니다. 제사를 이제까지 한 번도 지낸 적이 없다고 들었어요. 무엇보다 아이 생모이기도 하고 그래도 이 집안의 가족인 사람인데 남편도 저만 괜찮다면은 제사를 지내고 싶어 했고요. 저도 괜찮고. 네가 뭔데? 너 따위가 뭐냐고? 네? 너 따위가 괜찮다고 죽은 그의 제사를 할 권한이라도 있다고 생각하니? 설마 재혼하니까
내가 널 가족으로 받아줬다고 생각하는 거야. 난 너 며느리라고 생각도 안 한다. 재혼으로 들어온 주제에 어디서 집안 대소사를 진행해. 가증스럽고 천박한 거는 죽은 개랑 똑같구나. 어머니, 항의 없이 제사를 지낸 부부는 제가 경솔했어요. 하지만 허락만 해주시면 어머니 신경 안 쓰이게 잘해보고 싶어요. 어디서 따박따박 말대꾸야. 쉴 수 없게 죽은 그에 끌어안고 사는 내 아들 볼 때마다 내 가슴에 피멍이 들었어. 내가 그래서 너도 어디 하나 볼 것도 없는 너를 받아준 것도 그것 때문이고, 내 아들이 좋다고 하지만 않았어도 너 같은 건 우리 집 문턱도 못 넘었어. 알아? 코 하나 다름없는 건 둘째로 치더라도 구질구질한 인생에 애도 못 낳는 하자투성이 며느리 한 트럭으로 줘도 난 싫었다고. 근데 기어이 재혼까지 했으면 나 앞작 엎드려서 남편 하늘처럼 모시고 살아야지. 주제도 모르고 감히 죽은 그년 제사를 지내. 왜? 너랑 처지가 비슷해서 마음이라도 갔어. 나한테 시위하고 싶어서 그래. 미쳤지. 미치지 않고서야 이런 짓은 못하지. 나 무시하는 거야. 그렇지. 나 무시하는 거잖아. 어머니, 절대로 그런 게 아니고요. 아니긴 뭐가 아니야. 내가 걔 싫어하는 건 몇 번이나 말했고, 내 아들 머릿속에 걔 머리털도 남아있는 게 싫다고도 말했다. 그런데 제사, 그게 집안의 어른이 날 무시하는 게 아니면은 뭐가 아니라는 거야. 그 일을 기점으로 시어머니는 저를 더욱더 구박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제가 가장 힘들었던 것은 그런 노력을 해도 도통 열리지 않는 아이의 마음 때문이었죠. 시비는 기본이고 어떤 날은 제 물건을 훔치기도 했고, 제가 없을 때 물건이나 옷을 망가뜨리는 짓도 서슴지 않았어요. 그러다가 하루는 방에서 담배를 피우기까지 했죠. 저는 그때는 참지 않고 말했습니다. 너 정말 이렇게까지 해야겠어? 제가 언성을 높이자 아이는 비릿하게 웃으며 건들거리며 대꾸하더군요. 왜? 설마 이제야 본색이 나오는 건가? 착한 척 가증 떨면서 우리 엄마 제사까지 지내더니 안 들고서 짜증났어. 아이고 무서워라. 아줌마 무섭다고 아빠한테 말하고 싶네. 날 미워하는 거? 나 솔직히 아무렇지 않아. 너도 집에 있으면서 할머니한테 또 아빠랑 나랑 대화하는 거 대충 들어서 알겠지만 나 그렇게 순탄하고 속 편하게 살아온 사람이 아니거든. 이게 무슨 뜻인지 아니? 네가 이제까지 한 짓들 한꺼번에 매일 한다고 해도 눈 하나 깜짝 안 할 거라는 뜻이지. 너 무서웠으면은 진즉에 도망쳤을 거고. 근데 내가 밉다고 담배까지 손을 대? 이건 날 이기는 것도 아니고 그냥 널 망가뜨리는 멍청한 짓이야. 아하, 남이서 내가 담배를 피우든 삶아 먹든 신경 끄시고, 그리고 이렇게 발끈하는 거 보면은 내가 제대로 하고 있다는 느낌밖에 안 들거든. 아줌마? 그래, 그럼 어디 해봐. 너 담배 피울 때마다 너 학교 찾아가서 엄마 노릇 할 테니까. 선생님도 찾아뵙고 네 친구들한테도 너 잘 부탁한다고 먹을 것도 사줄 거야. 너 잠들면 이마에 뽀뽀도 할 거고. 어때? 그게 좋아? 좋으면 해보든가. 뭐, 진짜 어이가 없네. 그럼 누가 이기나 보자고. 아줌마. 실제로 이 사건은 계속 이어졌고 저는 제가 말한 것처럼 아이가 싫어하는 짓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일부러 남편 앞에서 반찬도 집어서 먹여주고 질색하고 싫어하는 학교 찾아가기까지 했어요. 그리고 우리 아들이라는 말까지 하면서 쫓아다니기까지 했죠. 다행이라고 해야 할지 결국 담배를 피우는 건 완전히 멈췄습니다.
저만 보면 잡아먹을 것처럼 노려보고 함부로 말하는 건 여전했지만 그래도 이전에 비하면 점점 나아지고 있었어요. 예전에는 늘 방에 들어가면 방문 먼저 걸어 잠그던 아이였지만 주말이면 남편과 여기저기 함께 다녔고 매일 음식도 챙겨 먹이니 바짝 말라있던 몸도 살집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일부러 시작한 건 아니었지만 어쨌든 담배 사건으로 저는 오히려 아이와 점점 가까워졌네요. 원래는 둘이 있을 때 마주보고 밥조차 먹은 적이 없지만 어느 순간부터는 투덜거리면서도 함께 식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에게는 희망이 생겼어요. 이렇게 몇 달 혹은 몇 년 걸리더라도 노력하면 진짜 가족이 될지도 모른다는 희망 말이죠. 하지만 제 박복감 팔자는 제 발목을 또 잡았습니다. 지방으로 출장을 가다가 교통사고로 남편이 죽음으로 돌아왔거든요. 저 역시 그 사람의 죽음에 엄청난 충격을 받았습니다. 울게도 많이 울고 몇 번은 쓰러졌고요. 하지만 제게는 사랑하는 사람의 죽음을 애도할 기회조차 주어지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모든 것이 제 탓이라며 제 머리채를 휘어잡은 시어머니와 장례식에서 저를 쫓아내려던 시누이까지 감당해야 했으니까요. 나가지 않겠다고 버티자 시어머니는 저를 보면서 소리쳤죠. 내 아들 잡아먹은 년, 너 같은 년을 우리 집에 들이지 말았어야 했어. 박복감 팔자에 치질이 궁상해. 내 아들 주말에도 편하게 쉬지 못하게 하고 늘들 볶을 때 내가 알아봤어야 했어. 다 너 때문이야. 너 같은 년이 우리 집에 들어와서 귀엽고 내 자식을 죽인 거야. 어머님, 누가 네 어머님이야? 나는 단 한 번도 며느리로 생각한 적 없다고 말했잖아. 나가, 당장 저거 내 눈앞에서 치워. 비가 억수처럼 내리던 그 밤에 저는 장례식장 입구에서 남편의 곁을 지켜야 했습니다. 하지만 이게 끝이 아니었죠. 시어머니는 시누이까지 대동해서 저의 집을 찾아왔습니다. 거의 하루도 빼지 않고 매일 왔어요. 와서는 제가 죽은 남편의 재산을 노리고 남편을 죽였다는 둥, 생법 모르는 남의 자식을 거두려는 것도 수작질이라는 둥, 차마 입에 올리기에도 험한 말들을 했습니다. 솔직히 저 역시도 당시 상황을 어떻게 극복해야 하는지 전혀 알지 못했고 혼란스럽기만 했습니다. 남편이 그렇게 되고 방에만 틀어박혀 있는 아이에게도 다가갈 수 없었습니다. 매일 윽박지르고 협박하는 시댁에 기댈 곳 없는 집은 제 목을 조르는 것처럼 느껴졌고요. 한참 고민하고 있는데 시어머니가 저를 설득하기 시작했습니다. 내 손자, 네가 키울 거야? 정말 감당을 할 수 있고? 솔직히 말해서 너 제법 노력한 거 나도 알고 있다. 그래도 남이 자식이야. 피 한 방울 안 섞인 남. 내 아들 살아있을 때야. 치지고 볶고해도 친아빠니까 너 인간으로 상대라도 해줬지? 근데 이제 그럴 것 같아. 그야. 저는 자신이 없어 우물거렸죠. 파라. 쟤는 내 딸이 맡아서 키우겠다고 하더라. 그래도 핏줄이니 너보다는 더 잘 따를 거야. 죽은 내 아들 봐서라도 너 더는 욕심 부리지 말았으면 한다. 아들이 남긴 재산도 솔직히 네 몫은 아니잖니. 너 내 아들 사랑해서 결혼했다고 그랬잖아. 그러면 그 사랑하는 남자가 남긴 핏줄한테 유산이 가는 게 당연지사 아니겠어? 협박에 이은 설득과 회유. 저는 결국 그 말에 남편의 재산을 포기했습니다. 물론 쉬운 결정은 아니었어요. 하지만 어린 시절의 저를 떠올리니 못할 것도 없었죠. 원래부터 돈에 대한 욕심도 없었고 저 혼자 먹고 살 정도는 벌고 있어서 어렵지 않기도 했고요. 무엇보다 그 말을 들었는지 제게 나를 세우면서
더 거칠게 나오는 아이를 보니 선택에 후회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집을 나와서 한 달이 좀 지났을까? 시어머니에게 다급하게 연락이 오더군요. 다짜고짜 이전에 남편과 살던 그 집에 가보라면서 재촉을 했고 저는 황급하게 그곳으로 갔죠. 헌데 거기에는 처음 봤을 때보다 훨씬 깡마른 상태의 아들이 쭈그린 상태로 있었습니다. 저는 쓰러진 줄 알고 다가갔는데 스며시 고개를 들더니 저를 보고는 말했어요. 아니, 새엄마, 저 고아원에 가기 싫어요. 전 너무 놀라서 눈만 크게 뜨고 있었습니다. 아들은 떨고 있었고 심지어 눈물까지 흘리고 있었죠. 저는 아이를 일으켰고 어깨를 잡고 물었습니다. 고아원이라니? 그게 무슨 말이야? 널 누가 그런 곳에 보낸다는 거야? 감정이 격해졌는지 울면서 설명하긴 했지만 시내이와 시어머니가 아들에게 계속 통장과 사망보험금 이야기를 했다고 하더군요. 법적 대리인 이야기도 했고 자신들이 관리를 해주겠다는 식으로 설득을 했다고 합니다. 머리가 좋은 아이였기에 자신을 돈 때문에 받아들였다는 걸 눈치챈 거고요. 그래서 그곳에서 담배도 피우고 술도 마시고 물건도 훔쳤다고 합니다. 예전에 제게 했던 짓보다 훨씬 강도는 높였다고 하더군요. 결국 이런 이유로 다시 시어머니에게 맡겨졌다가 이틀 만에 두 손 두 발 다 들었는데 그 정도가 과하다고 생각했는지 고아원에 보내겠다는 이야기가 나왔답니다. 이에 아들이 저를 선택했고 끝내 제게 연락을 한 거였어요. 이야기를 듣다가 제가 물었죠. 뭔가 오해가 있는 거 아닐까? 어머니, 그래도 자기 아들이라면 끔찍해 하시는 분인데. 아니요. 새엄마가 저 안 받아주시면은 정말 그렇게 될지도 몰라요. 할머니는 아빠만 좋아하는 거지. 저는 아빠의 자식이 아니라 죽은 엄마가 남긴 짐이라고 생각하시는 분이니까요. 제가 잘못했어요. 예전에 제가 나쁜 짓 한 것도 다요. 난 사과를 받자는 게 아니야. 뭔가 오해가 있을지도 모른다는 말이었어. 제가 새엄마를 미워한 건 맞아요. 근데 나중에는 아니었어요. 이건 진심이거든요. 저희 엄마 제사 지냈을 때부터는 아줌마 싫지 않았어요. 그냥 습관처럼 부끄럽기도 했고 엄마한테 미안하기도 해서 심술을 부린 거였거든요. 정말로 믿어주세요. 그래서 장례식에서 아줌마가 머리 뜯기고 한 것도 대신 복수해줬어요. 할머니랑 고모 머리채 제가 잡아 뜯어줬거든요. 그 일이 좀 커지긴 했지만. 죄송해요. 근데 저는 진짜 고아원에 가고 싶진 않거든요. 잘못했어요. 제게 울면서 사과를 하는 아들의 모습을 보니 마음이 너무 아팠습니다. 하지만 저 혼자 결정할 사항도 아니고 아들의 말만 듣고 결정을 할 수 없어 시어머니와 마주하게 되었어요. 그런데 생각보다 더 과간이었죠. 시어머니는 고민도 하지 않고 말하더군요. 난 내 자식, 내 곁에 있을 딸이 더 중요해. 혼자 매번 사고만 치는 그런 건 내 손자도 아니야. 내 아들을 조금이라도 닮았다면 모를까. 나는 그런 애는 감당을 못하겠어. 죽은 지혜미 피가 어디 가겠냐고. 감히 내 머리채를 잡아. 어디서 그런 놈이 나와서는. 언제는 데려가서 키우신다고 그러셨잖아요. 그리고 왜 그런 식으로 말씀을 하세요? 아빠 이런 불쌍한 아이인데 그 정도도 못 받아주세요? 죽은 그 사람이 알면 얼마나 슬퍼하겠어요. 난 그런 거 모르겠고 더는 이 집에 분란만 내기 싫다. 네가 안 맡아준다면 나도 별 수 없어. 너는 산전수전 다 겪어서 아무렇지 않을지 몰라도 난 아니거든. 솔직히 소름 끼치고 무서워서
키우고 싶은 마음도 다 사라졌다. 그리고 나도 맨입으로 그러는 거 아니다. 그래도 손자니까 내 아들이 남긴 재산도 적당히 줄 거고 보험금은 건들지도 않으마. 그 정도면 애 하나 키우는 거 어렵지도 않잖아. 웃긴 거는 어차피 성인이 되면 마땅히 받아야 할 아들의 몫일 뿐이었습니다. 남편과 제가 살던 집도 차도 사업장까지도 모두 가지고 갔으면서 마치 그거 적선하듯 일부분 준다는 식으로 말하더군요. 그걸 보고 저는 아이를 데리고 와야겠다고 결심했죠. 그런 곳에서 아이가 어떻게 자랄지 물 보듯 뻔했기에 힘들어도 제가 키우는 게 훨씬 나을 거라는 판단이 있었거든요. 그렇게 저는 아이와 함께 살기 시작했습니다. 이전에 살던 곳에 비하면 훨씬 좁고 초라한 집에 데려다 놓은 게 미안했지만 저는 이렇게 말했어요. 비록 형편이 좋지 않아도 너 학비, 학원비 그런 거 걱정 안 하고 살게 해줄게. 그러니까 너도 눈치 보지 마. 내가 부모 없이 살아봐서 알거든. 일찍 철들고 눈치 보고 크지 마. 절대로 좋은 일 아니니까. 그냥 넌 예전처럼 그렇게 살아. 내 속도 좀 뒤집고 나쁜 말도 하면서. 알았니? 그래도 확실한 건 난 너 절대로 안 버려. 그건 너희 아빠를 걸고 맹세할 거야. 제 말에 한동안 말없이 있던 아들이 입을 열었습니다. 저 돈 있어요. 아빠 사망보험금이랑 제 이름으로 적금해둔 돈이요. 그리고 성인 되면 됐어. 그 돈은 네 돈이야. 너 대학 가고 성인 되면 그때 알아서 해. 알았어? 솔직히 아들을 맡으면서 나름의 각오는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각오가 무색할 정도로 아들은 너무나 잘 자랐어요. 더 이상 학교에서 사고를 치는 일도 없었고 성적도 점점 오르기만 했습니다. 제가 한 거라고는 학원비를 내주는 게 전부였고 아침 저녁으로 식사를 챙기는 일이 다였고요. 그렇게 시간이 흘러 저는 50대 중후반의 나이가 되었고 아들은 어느덧 취업까지 했죠. 모든 게 잘 풀린다 싶었는데 제가 빙판길에 넘어져서 크게 다쳐 병원에 입원하게 되었어요. 무릎 수술까지 하고 몇 달을 누워있다 보니 걷는 것도 힘들 지경이었죠. 뿐만 아니라 제가 오래 일하던 곳에서 잘리기까지 하니 마음이 많이 힘들었습니다. 아마 그때 우울증 비슷한 게 맞던 것 같아요. 좀 살만하면 일이 터지다 보니 정말 내가 박복한가 하는 생각도 들었으니까 말입니다. 그렇게 퇴원 후에 집에서 통원 치료를 하고 있는데 아들이 저를 앉혀놓고 심각한 표정으로 서류를 하나 주더군요. 저는 내용물을 확인하지도 않고 물었죠. 이게 뭐야? 아들이 씩 웃더군요. 아팠지요? 저 청약 당첨되었거든요. 그리고 이제 조금 있으면 입주할 거고요. 반년 정도 남았네요. 너 이 집 나가려고? 네. 저는 서운함을 감추지 못했다가 애써 웃으며 축하해줬습니다. 그런데 아들이 저를 안아주면서 부드럽게 말했죠. 저 혼자 나가는 게 아니라 같이 가는 거죠. 우리 둘이서. 저랑 엄마랑요. 너 지금 엄마라고 불렀어? 사실 오래전부터 그렇게 부르고 싶었어요. 엄마, 고마웠어요. 저 잘 키워주셔서 감사했어요. 눈치 보면서 크지 않게 해주셔서 감사했어요. 그리고 앞으로는 고생하지 않으셔도 돼요. 저 돈 많고 앞으로는 더 잘 벌 거고 효도하면서 살 거니까요. 아들은 죽은 남편이 남기고 한 돈들을 고등학교 때부터 관리를 하고 있었다고 했습니다. 장기 투자로 건실한 기업의 주식을 사들이기도 했고 여유 자금으로는 공모주 청약도 했다고 하더군요. 그리고 군대에 가서는
부동산 공부와 경매하는 법을 배웠다고 합니다. 그 뒤로 경매에 나온 건물을 사들여서 인테리어를 하고 다시 판매하는 식으로 돈을 불려 나갔다고 하더군요. 그간 벌었던 돈이 든 통장과 도장을 제게 주면서 아들은 받아달라고 부탁했습니다. 이미 너덜너덜해져서 낡아 있던 오래된 통장과 금방 맞는 것 같은 통장이 7개가 있었고 그 통장 위에는 전부 엄마라는 글씨가 써져 있었어요. 그걸 보는데 울컥했습니다. 저도 모르게 눈물이 쏟아져 나왔고 아들은 그런 저를 안아주며 등을 토닥여주더군요. 벌써 그 일이 2년이 지났습니다. 현재는 넓은 평수에 좋은 아파트에서 살고 다달이 나오는 이자로도 충분히 여유가 있는 삶을 살고 있어요. 거기에 더해 아들은 매달 제게 용돈을 주고 해마다 여행도 한 번씩 가고 있습니다. 지금에 와서 돌이켜보면 제 삶은 그리 박복하진 않았다고 생각이 들어요. 부모에게 사랑받지 못했고 첫 결혼에도 실패했지만 다정한 남편을 만나서 짧지만 행복함도 느꼈고 그 사람이 남긴 아이까지도 제 곁에 있으니까 말입니다. 앞으로 또 어떤 일이 생길지 몰라서 불안함이 엄습하긴 하지만 아들이 이런 말을 하더군요. 그럴 때는 꼭 불행한 이유 뒤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라는 말을 써보라고 말입니다. 그러면 늘 상황을 반전시킬 수 있는 힘이 생긴다고 하더군요. 꽤 효과가 좋아서 다른 분들에게도 알려드리고 싶었습니다. 박복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행복하게 잘 살았다는 마무리가 될 수 있게 저 역시도 열심히 잘 살 생각이고요. 끝으로 제 이야기를 들어주신 분들에게 감사하고 제 아들에게 고마움을 전하고 싶네요. 저희 아들과 행복하게 살아보겠습니다. 많이 응원해주세요. 오늘 썰맘의 소중한 사연에 소중한 여러분의 댓글 기다리면서 인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